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눈보라 휘몰아치는 산골짝. 노파는 눈더미 속에 파묻혀 얼어붙은 남매를 발견합니다. 숨이 끊기기 직전인 아이들. 그런데 그 목에 걸린 그것을 확인한 순간 노파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힙니다. 도대체 이 작은 아이들이 어떤 무서운 비밀을 품었기에 권력가들은 이토록 잔인하게 이들을 지우려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혹독한 운명에 맞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든 쌍둥이 강희와 산이의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인간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용기의 토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이의 잔인한 배신을 딛고 일어선 어린 남매의 기적 같은 반전, 그 숨막히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밤에서 시작되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죠.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르르는 추위를 몰고 왔어요. 그 한겨울 산골짜기에 홀로 사는 노파 점이가 있었는데요. 점이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 위에 쓰러진 두 아이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눈더미인 줄 알았던 것이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몸뚱이 두 개였죠. 노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급히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코끝에 손을 대어보며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지자 노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급히 아이들을 등에 업고 외딴 집으로 뛰어들어간 노파는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는데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소미불로 아이들을 감싸면서 체온을 올리려 애를 썼어요. 부엌에서 끓인 미음을 한 숟갈씩 입에 넣어주며 밤새 곁을 지켰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히던 중에 노파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어요. 아이들의 목에는 각각 반쪽짜리 비취 놀이개가 걸려 있었는데요. 푸른 빛이 도는 옥돌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광택을 잃지 않았어요. 노파는 무심코 두 개의 놀이개를 나란히 맞대어 보았는데요. 그 순간 노파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두 조각이 합쳐지자 영롱한 봉황 문양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과거 자신이 목숨 바쳐 모시던 이판서 가문의 인장이었어요. 노파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면서 놀이개를 움켜쥐었는데요. 10년 전 참혹하게 몰락했던 그 명문가의 상징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노파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옛 주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남자아이의 이마와 눈매에서 판서 어른의 기품이 어렴풋이 느껴졌는데요. 여자아이의 입술 모양과 귀의 곡선은 마님을 쏙 빼닮아 있었어요. 설마 이 아이들이 그분들의 핏줄이란 말인가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때 남자아이가 먼저 눈을 떴는데 맑고 총명한 눈동자가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아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 안 구조를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노파가 지켜보니 아이가 그린 것은 방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한 약도였어요. 문의 위치와 창문의 크기, 심지어 벽에 걸린 삿갓의 위치까지 정확했죠.
처음 와본 낯선 공간을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머릿속에 담아낸 것이었어요. 노파는 아이의 비범한 재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누나는 괜찮아요? 남자아이 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파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는데요. 그때 옆에 누워있던 여자아이 산이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산이는 눈을 감은 채로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죠. 내일은 눈이 그칠 거예요. 마당에 쌓이는 눈송이 소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노파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고도 눈송이가 쌓이는 소리를 구분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눈보라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자 노파는 전율했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노파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얘들아, 이 놀이개는 어디서 난 것이냐? 강희와 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결국 강희가 먼저 입을 열어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꺼내놓았죠. 10년 전 어느 날 밤, 갑자기 집에 관군들이 들이닥쳤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끌려가면서 이 놀이개를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셨는데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둘이 합쳐야만 비밀이 드러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아이들은 먼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죠. 그러다 수상한 자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산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어요.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노파는 자신이 과거 이판서 대기의 호위 상공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노파는 아이들에게 당분간 자신의 손주인 척 행세하라고 단단히 일렀는데요. 누가 물어도 절대로 놀이개와 가문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할머니, 이 놀이개 표면에 이상한 흠집들이 있어요. 강희가 놀이개를 햇빛에 비춰보며 말했어요. 노파가 들여다보니 정말 미세한 선들이 옥돌 표면에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노파의 눈에는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강희는 그 흠집들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눈을 빛냈는데요. 이건 지도예요. 어딘가로 향하는 비밀 지도가 숨겨져 있어요. 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노파는 아이의 천재적인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평범한 어른도 발견하지 못할 것을 이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어요. 노파는 이 아이들이 가문을 재건할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무렵 마을에서 흉흉한 소식이 외딴집까지 전해져 왔어요. 사또가 보낸 수색꾼들이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해서 집집마다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도망친 아이들을 찾는다며 현상금까지 내걸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노파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면서 급히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얘들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느니라. 노파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강희와 산이는 놀이개를 옷 안감 깊숙이 숨겨서 단단히 꿰매기 시작했죠. 바느질 솜씨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어요. 노파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죠. 이렇게 어린 것들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깊은 밤이 되자 집 주변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창살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강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의 윤곽을 유심히 살폈죠. 산이는 눈을 감은 채 그 그림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발을 질질 끄는 독특한 걸음걸이와 거친 숨소리가 산이의 귀에 들려왔죠. 저 사람이에요. 산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죠. 10년 전 그날 밤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던 사람의 발소리가 저거예요. 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강희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말했죠. 노파점이도 그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아이들 곁으로 왔어요. 노파는 과거 가문을 몰락시켰던 사또 박치겸의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그자가 보낸 수하가 벌써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틀림없었어요. 노파는 마당에 쌓인 눈 위를 살펴보았는데요. 강희가 아까 그려놓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던 그 기호들이 사실은 탈출 경로였죠. 집 뒤편의 숲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을 표시해 둔 것이었어요. 노파는 이 어린아이의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얘들아, 조용히 따라오너라. 노파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손짓했어요. 아이들은 소리 없이 일어나 노파의 뒤를 따랐죠. 그 순간 마당에서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색꾼들이 드디어 집 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죠. 횃불을 든 사내들이 아이들의 생김새를 대조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이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어디 숨겼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노파에게 다가오며 윽박질렀어요.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둘러댔죠. 그 사이에 강희와 산이는 미리 준비해둔 빈문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어요. 노파가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만들어둔 비상 탈출구였죠.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아이들의 등 뒤로 수색꾼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산이는 통로를 빠져나가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수색꾼들의 대화 내용 중에서 사또가 아이들을 찾는 진짜 이유가 엿들렸죠. 놀이개에 숨겨진 비밀이 사또의 과거를 폭로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산이는 그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죠. 강희는 앞장서서 눈 덮인 숲길을 헤쳐나갔어요. 낮에 외워둔 지형 정보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었죠.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산속 깊이 사라져갔어요. 뒤에서는 노파가 수색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있었죠. 마침내 아이들은 산 중턱의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스치며 지나갔죠. 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 안감을 만져보며 놀이개가 무사한지 확인했어요. 두 조각의 빛의 놀이개는 여전히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겨 있었죠. 강희야, 우리 꼭 살아남아야 돼. 산이가 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의 눈을 바라보았죠. 두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멀리서 노파 저미의 외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노파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눈 위에 남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나뭇가지로 흔적을 덮어가며 걸었죠. 운명은 때로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을 보여준다고 하죠. 쌍둥이 남매 강희와 산이 앞에 펼쳐질 험난한 여정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새벽녘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속에서 아이들의 도주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밤새 쉬지 않고 달려온 탓에 강희와 산이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죠. 노파 저미는 뒤처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아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메아리쳐 들려왔죠. 추격대원들이 새벽 안개를 뚫고 산속 깊은 곳까지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횃불의 불빛이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일렁이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산이는 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감은 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적들의 거친 숨소리와 말발굽이 땅을 차는 소리의 간격을 세심하게 분석했죠. 숨소리의 높낮이와 말발굽 소리의 리듬이 산이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여갔어요. 잠시 후 산이가 강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강희야, 쫓아오는 사람은 5명이야. 말 탄 사람 셋, 걸어오는 사람 둘이야. 강희는 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주변 지형을 살폈어요. 가파른 비탈길 옆으로 크고 작은 바위들이 불안정하게 쌓여 있었죠. 강희의 눈동자가 반짝이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강희는 노파와 산이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하며 잠시 뒤처졌죠. 할머니, 누나 먼저 데리고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노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희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강희는 재빨리 비탈길의 기울기를 계산하며 바위들 사이를 움직였죠. 작은 손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나뭇가지를 찾아 바위 틈에 끼워 넣었어요. 추격자들이 이 길을 지나는 순간 바위가 굴러떨어지도록 설계한 함정이었죠. 강희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뒤돌아 달렸어요. 잠시 후 추격대원들의 말발굽 소리가 함정 지점에 다다랐죠. 굴러떨어지는 바위들이 길을 막으며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어 올렸어요. 추격대원들의 당황한 외침 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죠. 강희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완전히 따돌린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세 사람은 숨가쁘게 산길을 달려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앞에 도착했어요. 앞은 천길 낭떠러지요. 뒤에서는 추격대원들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죠. 노파점이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면서 절망적인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저기 넝쿨 뒤를 보세요. 강희가 절벽 옆면에 드리워진 무성한 넝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넝쿨 뒤로 어둑한 틈이 보였는데 동굴 입구처럼 보였죠. 노파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껴안고 넝쿨 사이로 몸을 던졌어요. 세 사람은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비밀 동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축축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이끼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강희는 벽면을 더듬으며 손끝에 닿는 이끼의 감촉을 느꼈어요. 이끼가 자라는 방향을 따라가면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강희는 노파와 산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얼마쯤 걸었을까? 저 멀리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죠. 강희의 예측대로 동굴의 반대편에 출구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출구를 빠져나온 세 사람은 낯선 산비탈에 서 있었죠. 아래쪽으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노파의 눈이 반짝이면서 저 집의 주인을 알아보았죠. 저건 약초꾼 김 씨의 집이로구나. 예전에 내가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느니라. 노파의 목소리에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고 중년의 사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노파를 알아본 사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며 얼른 안으로 들이라 손짓했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약초꾼 김 씨는 따뜻한 방으로 세 사람을 안내하며 죽을 끓여 내왔어요. 굶주린 아이들이 허겁지겁 죽을 먹는 동안 노파는 상황을 설명했죠. 약초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강희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죠. 산이는 약초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들려왔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약간씩 흔들리는 호흡의 리듬도 감지되었어요. 이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강희야, 저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어. 산이가 강희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강희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나면서 약초꾼의 행동을 주시했죠. 약초꾼은 연신 창문 밖을 훔쳐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잠시 약초 캐러 나갔다 올 테니 푹 쉬고 계세요. 약초꾼이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강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강희는 재빨리 노파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알렸어요. 노파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를 악물었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마저 현상금에 눈이 멀어 배신한 것이었어요. 약초꾼이 문을 나서자마자 강희는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재를 한 움큼 퍼서 방 안 곳곳에 뿌려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죠.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재를 밟으며 빈문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했어요. 산이는 창문 너머로 약초꾼이 향하는 방향을 귀로 추적하고 있었죠. 저 아저씨 산 아래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관가가 있는 방향이야. 산이의 보고에 노파는 서둘러 아이들을 이끌고 오두막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노파가 울퉁불퉁한 바위를 디디다가 발목을 크게 접질렸죠.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에 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명을 삼켰어요. 더 이상 제대로 걷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강희가 노파 앞에 쪼그려 앉으며 등을 내밀었어요. 12살 소년의 등은 여인 노파를 업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하지만 강희의 눈빛에는 물러섬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노파는 눈물을 삼키며 강희의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실었죠. 세 사람은 다시 산속으로 숨어들며 아까 발견했던 동굴을 향해 갔어요. 동굴 입구 주변에는 무성한 수풀이 천연 은신처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강희는 노파를 동굴 안쪽에 눕히고 산이와 함께 입구를 가렸어요.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위장막을 만들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격대장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울려 퍼졌어요. 장검을 휘둘러 수풀을 헤치며 한 걸음씩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강희는 손으로 산이의 입을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산이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적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사또께서 놀이개만 가져오면
상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그 놀이개에 뭐가 들었길래 이 난리냐? 10년 전 이 판서 가문을 쓰러뜨린 비밀이 담겨 있다더군. 추격대원들의 대화가 산이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사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배신 행적이 놀이개와 연결되어 있었죠. 산이는 이 중요한 정보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추격대장이 동굴 입구에 바짝 다가와 횃불을 안으로 비추기 시작했죠. 붉은 불빛이 동굴 벽면을 훑으며 점점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강인은 순간적으로 동굴 천장에 매달린 박쥐 떼를 발견했죠. 강인은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 박쥐 떼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어요. 돌멩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박쥐 수십 마리가 일제히 날아올랐죠. 퍼드덕거리며 동굴 입구로 쏟아져 나오는 박쥐떼의 추격대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혼란이 벌어졌죠. 강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파를 부축해 반대편 출구로 향했어요. 동굴 뒤편 출구로 빠져나온 세 사람은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강인은 주변에서 큰 나무십과 덩굴을 모아 급조한 썰매를 만들었어요. 노파를 썰매에 태우고 산이와 함께 밧줄처럼 엮은 덩굴을 잡아당겼죠. 눈이 쌓인 비탈길에서 썰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또다시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말았죠. 앞으로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뒤에서는 다시 추격대원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희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면서 절박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강희야, 어떻게? 산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강희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죠. 아래쪽으로 깊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돌아보니 사또 박치겸이 직접 정예병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죠. 50대 후반의 사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10년 전 부모님을 배신했던 잔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린 것들이 참으로 발이 빠르구나. 하지만 여기가 끝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위협이 서려 있었어요. 산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몸이 굳어졌죠. 10년 전 그날 밤 집대문 밖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어요. 다정하게 부모님을 불렀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배신의 서막이었죠. 강희야, 저 사람이야. 그날 밤 우리 집에 왔던 사람. 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희에게 속삭였어요. 강희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분노로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30명이 넘는 정예병에게 포위당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덤빌 수는 없었죠. 사또가 손짓하자 병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강희는 산이와 노파를 등 뒤로 밀어넣으며 마지막까지 보호하려 했죠.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강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어요. 누나, 할머니 꼭 잡아. 강희가 짧게 말하며 노파의 손을 산이에게 쥐어주었죠. 그리고는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요. 햇살의 반짝이는 빛이 놀이개를 본 사또의 얼굴이 탐욕으로 일그러졌죠.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강물에 던져버릴 거예요. 강희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면서 병사들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보냈죠. 놀이개가 강물에 빠지면 영원히 비밀이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똑똑한 놈이로군. 좋다. 협상을 하자꾸나. 사또가 한 발짝 물러서며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산이의 귀에는 사또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저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산이는 알 수 있었어요. 강희와 사또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치하는 순간이 이어졌죠. 절벽 끝에 선 아이들과 노파의 운명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아이들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만들었죠. 과연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노파 저민은 부상당한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죠.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주인의 핏줄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노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뺨을 적셨죠. 사또 나으리, 이 늙은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노파에게 쏠렸어요. 사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면서 노파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순간 사또의 얼굴에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그때 그 상궁이로구나. 살아 있었더냐? 사또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불쾌함이 섞여 있었죠.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두 눈에는 10년 동안 삼켜왔던 원한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절벽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긴장감이 극에 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죠. 강희와 산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과연 쌍둥이 남매의 천재적인 능력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관아의 대문이 박차고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왕명을 받들어 자맹하던 밀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죠. 밀사는 당당한 위풍을 뿜으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사또를 호령했어요.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리면서 몸이 굳어버렸죠. 사또 박치겸, 그대에 대한 고발장이 왕께 접수되었노라. 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엄이 있었어요. 사또는 허둥지둥 밀사 앞에 엎드리며 아무 죄도 없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침착한 어조였죠. 밀사 나으리, 사또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가 별채 마루 밑에 있습니다. 강희의 말에 밀사가 눈을 빛내며 병사들에게 수색을 명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마루 밑에서 두툼한 장부 뭉치를 찾아냈죠. 장부에는 사또가 10년 동안 빼돌린 세금과 매물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것은 모함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요. 사또가 억울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며 밀사에게 거짓 맹세를 늘어놓았어요. 자신은 청렴한 관리이며 백성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 산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사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산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 담겨 있었죠. 밀사 나으리,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산이의 말에 밀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산이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며 사또의 신체 반응을 짚어나갔죠. 맹세할 때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2배나 빨라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산이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밀사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또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자 안색이 사색이 되어버렸죠. 강희가 품속에서 아까 비밀 금고에서 찾은 문서들을 꺼내 밀사에게 바쳤어요. 밀사가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것은 10년 전 이 판서 가문이 영모로 몰렸던 사건의 진상을 담고 있었어요. 사또 박치겸이 직접 작성한 거지 밀서의 원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피로 쓴 혈서에는 사또가 어떻게 가문을 배신하고 모함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왕에게 올린 밀고장도 모두 사또가 꾸며낸 거짓이었다는 증거였죠.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밀사에게 문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유언장에는 사또의 배신을 경계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죠. 가문이 무고하게 몰락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밀사는 문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사또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희가 침착하게 법전의 조항을 읊어가며 그의 죄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죠. 관가의 재물을 횡령한 죄, 충신을 모함하여 가문을 멸망시킨 죄가 분명했어요. 사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죠. 나으리,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희가 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관가 한편에 격리되어 있는 노파를 구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밀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병사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점이 노파가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죠. 할머니, 강희와 산이가 동시에 외치며 노파에게 달려갔어요. 점이 노파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죠. 발목 부상이 아직 낫지 않아 절뚝거리면서도 아이들을 놓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서름과 안도가 뒤엉켜 목 놓아 울음이 터져 나왔죠. 잘 버텨줬구나. 정말 잘 버텨줬어. 노파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지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도 노파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밀사마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당에 모인 병사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품속에서 낡은 책자를 꺼내 밀사에게 바쳤어요. 그것은 노파가 상궁 시절부터 기록해온 사또의 배신 정황이 담긴 일지였죠.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또가 어떻게 가문에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배신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은 제가 목숨처럼 지켜온 것입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노파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삼켜왔던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밀사는 일지를 받아들며 반드시 왕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죠. 강희가 품속에서 빛이 노리게 2개를 꺼내 나란히 맞추어 보였어요. 2 조각이 합쳐지자 영롱한 봉황 문양이 완성되며 찬란한 빛을 발했죠. 이것은 선왕께서
우리 가문에 하사하신 충신의 징표입니다. 강희의 말에 밀사가 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황문양은 오직 왕이 인정한 충신에게만 내리는 귀한 하사품이었죠. 이 놀이개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사또가 아무리 거짓으로 모함해도 이것만큼은 조작할 수 없었죠. 밀사는 즉시 사또와 그 일당을 체포하여 포박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사또의 손을 결박하자 사또는 처절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엾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죠. 누나, 이제 끝난 거야? 강희가 산이에게 물었어요. 산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사또가 끌려가고 나자 관가에 모여있던 마을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비범한 능력과 용기에 대한 찬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죠. 강희는 사또가 창고에 몰래 빼돌려 숨겨둔 곡식 자루들을 찾아냈어요. 수백 석이 넘는 곡식이 백성들의 것이었는데 사또가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건 백성들 거예요. 나눠드려야 해요. 강희가 밀사에게 간청하자 밀사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강희를 향한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으며 마당이 훈훈해졌죠. 산이는 관가 한편에 갇혀있던 억울한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와 심장 박동을 분석하여 진짜 억울한 사람과 거짓말쟁이를 가려냈죠. 산이의 도움으로 무고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들도 산이의 능력 덕분에 실마리가 풀렸죠. 밀사는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왕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죠. 쌍둥이의 비범함과 충심을 반드시 알리겠다며 굳게 다짐했어요. 아이들은 밀사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며칠 후 왕의 어명이 적힌 교지가 산골 마을까지 전해져 왔어요. 왕은 이판서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셨죠. 가문은 정식으로 복권되어 예전의 명예와 지위를 되찾게 되었어요. 쌍둥이 남매의 용기와 지혜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강희야,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강희도 누나의 손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부모님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두 아이의 볼 위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죠. 10년 전 가문의 몰락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당시 사또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진심으로 참회하며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강희와 산이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강희의 말에 그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해했어요. 어린아이의 넓은 아량에 어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죠. 점이 높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인의 핏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물들며 활기가 넘쳤죠. 강희는 잔치가 끝난 후 산 위에 올라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산이도 동생 곁에 나란히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를 들었죠.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었죠. 비취 놀이개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가문의 자부심을 넘어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빛나게 되었죠. 아이들은 이 놀이개를 평생 간직하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과연 이 쌍둥이 남매의 앞날에는 어떤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어요. 12살이던 쌍둥이 남매 강희와 산이는 어엿한 22살 청년이 되었죠. 가문은 예전의 위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금 명문가로 우뚝 섰어요. 두 남매는 나라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강희는 천재적인 전략 능력을 인정받아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어요. 국경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요새를 설계했죠. 한 번 본 지형은 절대 잊지 않는 그의 능력이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강희가 제작한 정교한 지도는 후대까지 전해지는 국가적 보물이 되었죠. 산이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명판관이 되었어요. 그녀의 공정한 판결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들이 산이를 찾아와 호소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어요. 덕분에 권력을 앞세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누나, 오늘도 재판이 많았어. 강희가 저녁 무렵 산이의 처소를 찾아와 물었어요. 산이는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맞이했죠. 두 남매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로를 챙겼어요. 어린 시절 함께 겪었던 고난이 둘 사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강희야, 오늘 참 뿌듯한 일이 있었어. 산이가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농부의 누명을 벗겨주었다는 이야기였죠. 진범을 찾아내어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희도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점이 노파는 이제 80이 넘은 백발의 어르신이 되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죠. 노파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당에 나와 두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렸죠.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강희가 노파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노파는 손주처럼 따르는 강희의 볼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죠. 산이도 노파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며 곁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아 보였죠. 너희 둘이 건강하게 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는 충분하단다. 노파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강희와 산이는 노파의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10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 밤 노파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들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은혜를 두 남매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죠. 매년 겨울이 되면 강희와 산이는 어김없이 산골 외딴집을 찾았어요. 자신들을 살려준 그곳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다짐을 새롭게 했죠.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추격대원들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강희야, 그때 내가 박쥐떼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었잖아. 산이가 웃으며 말하자 강희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죠. 두 남매는 그 시절의 자신들을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했어요. 그토록 어린 나이에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두 남매를 산속에서 온 지혜의 별이라 부르며 칭송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죠.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빛나는 인재가 된 두 남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전설이 되었죠. 강희는 자신의 전략 지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산속에 학당을 세웠어요. 가난하여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어린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죠. 무예와 병법뿐 아니라 글과 산술까지 두루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강희는 자신처럼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힘썼죠.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펼칠 기회는 만들어 주어야 해요. 강희가 학당의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강희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열심히 배움에 정진했죠. 훗날 그 학당에서 자란 인재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활약하게 되었어요. 강희가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죠. 산이는 억울한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민관의 조력자가 되었어요. 복잡한 법률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도왔죠.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림과 이야기로 법을 알려주었어요. 산이의 노력 덕분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두 남매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손에는 완성된 비취봉황 놀이개를 들고 언덕을 올랐죠.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놀이개를 올리며 두 남매는 비로소 진정한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 그날 이후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강희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산이도 동생 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남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토닥여 주는 것 같았죠. 과거 사또의 배신에 가담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선조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며 평생 가문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죠. 강희와 산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였어요. 원한을 품기보다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지난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산이의 말에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올렸어요. 어린 시절 원수의 자손들과 이렇게 화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두 남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역사서에는 쌍둥이 남매의 용기와 지혜가 나라를 바꾼 이야기로 기록되었죠.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강희와 산이의 이름은 충신과 명판관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죠. 해질 무렵 붉게 물든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장성한 강희와 산이,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점이 노파가 함께였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어요.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 아직 멀었죠. 강희가 물었어요. 노파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 해냈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노파의 대답에 강희와 산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운 것이었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죠. 우리가 지킨 비취의 빛이 영원히 세상을 밝히길. 산이가 놀이개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석양빛의 비취가 영롱하게 빛나면서 세 사람을 감싸 안았죠. 그 빛은 마치 정의와 진실의 상징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남매와 노파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했죠. 그렇게 산골 외딴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던 두 아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강희와 산이를 보며 환경은 선택할 수 없어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비범함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한 우애와 스스로를 믿었던 굳건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직이라는 토양 위에서 반드시 정의라는 꽃을 피워내기 마련입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잠시 쉬어갈 따뜻한 아랫목이자 다시 나아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평안히 깃들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결이 깊어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근야담이었습니다.